안녕. 오늘은 동방고 모의고사 수업이고 일단 문학 위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비문학은 EBS를 먼저 보세요. EBS를 보고 난 뒤에 쌤이 분석지 준 거를 바탕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순서대로 쭉 가도록 할게. 8페이지 우리 고전 작품 있는 거, 고전과 현대의 융합이네. 자, 8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의 오후가가 있고 박완서의 꽃출석부라는 게 있는데 일단 보기 먼저 보고 가야겠지. 자, 그러면 23번으로 한번 가보자. 23. 보기를 먼저 읽고 가면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밑줄 관찰한 경험 밑줄 그으세요. 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밑줄 사물의 속성. 자, 그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 우리 추상적 밑에다 관념적이라고 써주고, 그래서 우리 관념적인 거는 수업 시간에 했었지. 어떤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우정, 의리, 뭐 사랑, 지조, 절개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고, 근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데,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뭘 관찰하고 이 사물에서 어떤 속성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 살짝 보기 본 김에 24번도 보면 가글의 구조는 1,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같이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가로 갈게. 자, 먼저 일수 읽어보면 내 벗 친구가 몇이냐 하니 수석 송죽이라 라고 말하네. 자, 그러면 지금 내 친구가 몇이냐 얘네들이 다 혼자 묻고 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답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문답.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친구 넷을 얘기했는데 제목을 보면 친구 다섯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바로 나올 겁니다. 동산에 달까지 오르니까 그 더욱 반갑구나 해서 내 친구는 이렇게 자연 5개다 라고 말하네.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느냐?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더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니까 설의라고 써줘. 5이면 충분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연물한테 친구라고 했으니까 의인법까지도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수로 한번 가볼게. 각각의 친구들이 어떤 성격, 속성을 가진지를 얘기해 주겠네. 자, 먼저 구름빛이 좋다고는 하나 우리 고전에서 좋다는 깨끗하다래. 좋다 밑에다가 깨끗하다라고 써줘. 깨끗. 구름빛이 깨끗하다고는 하나 검해지기를 자주 한다. 그러면 우리 구름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겠지? 왜? 쉽게 변하는 존재니까. 그치? 자, 그리고 또 바람소리가 막다고는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우리 옛날에 하다가 뭐다?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었지? 많다. 자, 그러면 역시나 바람소리 막다고 하나 금방 그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세모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개 이렇게 묶어줍시다. 묶고 속성 얘네들을 정리해 보면은 쉽게 변하는 속성 가변성이라고 하지. 가변성. 잘 변하는 성질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표현기법 한 가지를 더 찾으라고 하면 구름빛이 어쩌고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가 어쩌고나 그칠 적이 또 어쩌고다 하면서 완전 비슷한 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법까지 쓰고 있다는 거. 정리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깨끗하고도 그칠 데가 없는 것은 누구뿐? 물 동그라미 해주시고 물뿐인가 하노라 해서 이런 세모가 있는데 얘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물에 대한 태도가 뭐다? 예찬이지. 옆에다가 예찬이라고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거 이때 예찬하는 물의 속성 얘들과 다른 불변성이겠죠. 불변성. 자, 그러면 이수를 읽었을 때는 우리 첫 번째 친구 중에서도 얘들아 여기 이거 잘리더라도 쌤 필기 말하면서 했으니까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세모 쌤 오른쪽으로 좀 쓸게.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물이라는 친구를 예찬하기 위해서 위에 잘 변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세모와 동그라미 속성의 대조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우리 이수 옆에다 대조라고도 써줘. 자, 누가 누구? 구름과 물을 대조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삼수로 넘어가면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다가 누르니? 그럼 우리 꽃과 풀 좋은 거 나쁜 거? 얘들도 역시나 세모겠지? 그리고 두 줄 묶어주시고 역시나 얘들도 쉽게 변하는 가변성을 지닌 애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틀이 반복되는 대구법을 또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치만 아마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럼 우리 두 번째 친구 바위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역시나 불변성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사수로 넘어가면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진대. 그러면 우리 꽃과 잎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왜? 얘들도 온도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애들이잖아. 꽃 세모, 잎 세모.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뒤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더우면 뭐하고 추우면 뭐한다. 대구법도 또 사용되고 있다. 자, 근데 솔 동그라미 소나무겠지.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그 말은 소나무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것을 또 질문의 형식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 우리 모르느냐 옆에다가 의인이라고 써. 아이고 의인이래. 설의라고 일단 써주시고. 의인은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 의인법이 쓰이니까 쌤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 자, 서리법이 쓰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소나무를 막 지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눈설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고난과 시련 이 정도 좀 짚고 갈게요. 고난과 시련. 자, 그리고요. 구천은 깊은 땅속이라는 뜻이래. 깊은 땅속에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으로 인해 안다. 그래서 네가 항상 푸른 거 보니까 우리 땅속에 있는 뿌리도 역시나 곧겠구나 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옷으로 또 가볼게.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그러면 지금 친구 누구 나올 때냐면 이때까지 송까지 했으니까 우리 제1수에서 송 다음 쭉 대나무라고 했었지. 그럼 이제 대나무를 얘기하는 건가 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나무도 아닌 것이 할 때 나무하고 풀도 아닌 것이 할 때 풀하고 얘들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냥 대나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얘가 성질이 가변적이고 부정적인 존재고 이까지 갈 필요는 없어. 자, 무튼 지금은 대나무의 어떤 외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속은 비었고 곱기도 하고 저렇게 사계절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우리 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대나무 하나 써두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육수로 가면 이제 남은 거 친구 하나 달밖에 없겠지. 작은 거 동그라미 쳐주고 작은 거 밑에다 달이라고 써주세요. 달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까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이가 또 있겠느냐? 너 같은 애 있다 없다? 없어. 또 예찬하는 거지. 너처럼 밝은 애는 없대. 그래서 달의 의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밑줄 하나 그어줘. 광명이야 광명. 자, 그리고 이 달은 보고도 말을 안 하네. 우리 밑에다가 과묵함이라고도 써주시고요. 과묵함. 보고도 못 본 척 과묵함. 과묵한 것을 보니까 바로 내 벗인가 하노라 하면서 이런 자연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늘 곧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과묵하고 밝은 이런 친구를 자연에서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오고 있네요. 되겠죠? 오후가는 간단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인법 쓰인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연물을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의인법 아이고 내가 왜 자꾸 반복하지? 친구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봐주고 싶었던 게 세모와 동그라미의 대조들이 아주 많이 쓰이고 대구법도 두드러진다는 것까지 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 또 가보도록 할게. 자,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뿌리는 구근, 우리 구근은 그 고구마나 감자처럼 알뿌리라고 얘기해. 뭐 뿌리에서 이렇게 뭐 열매 자라는 거 있지. 자, 그런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켜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은데 우리 듯 밑에다 지규 써놔야지 지규. 그리고 잎도 새 깃털처럼 또 지규법 쓰이네요.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자, 그러면 내가 본 거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옆에 묘사라고도 하나 써주겠습니다. 묘사. 그 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는 본 적 있지만 실물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랬나 봐.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얘가
얘가 눈 속에서 계속 핀다고? 처음에는 좀 의아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야. 자, 생각해서 나누어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 바른 곳, 햇볕이 많은 곳에 심기는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까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받아온 얘한테 아무런 기대감이 없던 모습이 드러나네요.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우리 옆에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주고, 시간의 흐름. 샛노란 꽃이 두 송이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 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의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에는 너무 많은 눈이었다. 그러면 이때 눈의 의미. 우리 이렇게 꽃들이 자라나는데 눈 좋은 거 나쁜 거겠지? 실현이라고 읽어주면 돼. 자, 어쨌든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 일단 이까지 보면은 소나무 가지도 이렇게 좀 커다란데도 눈 때문에 전부 다 내려앉아 있어. 그러면 아까 핀 그 작은 꽃들도 역시나 금방 죽겠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대문 밖의 눈은 쳐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뒀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이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그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지혈을 길어 올렸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그 옆에다가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하나 써줘. 이렇게 작아 보이는 생명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더욱더 생기 있게 보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네요. 온종일 그렇게 피어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또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곧 안 깨어나고 져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나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자, 그럼 이까지 보면 처음에는 기대 없었다가 또 눈 왔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꾸역꾸역 자라나는 걸 보고 되게 대견하다고 또 생각을 했어.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신기해주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100가지도 넘는다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100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되게 거창한 그런 걸 생각했겠지만 나는 사소한 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 내가 100가지 넘는다고 한 것도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요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와 나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도 알 수 있지. 어떤 거? 우리 친구는 화려하고 웅장한 꽃들만 꽃이라고 치고 나는 정말 사소하고 소박한 꽃들까지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대조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자,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화, 배,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서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서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여기 뭐 피어나는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겠죠.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 그 다음이 수선화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서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됐대. 정말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 자,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마당에 있는 꽃들은 매번 매년 계속 순서를 지켜가면서 민들레가 핀 다음 누가 피고 뭐가 피고 항상 그 고정된 순서대로 가니까 나도 그걸 외우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왜? 자연의 섭리잖아. 그거 그대로 나는
그대로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밑줄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꽃이 피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백식구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대.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되게 감사하면서 키우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22 가나의 공통점을 본다면 먼저 1번이지? 왜? 색채요. 우리 아까 오후가에서는 이수 보면 검기, 그 다음에 또 삼수 보면 푸르는 듯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내용 보면 진한 황금색, 흑갈색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보니까 색채요. 색깔을 드러내는 말 맞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2번 정도만. 우리 서술적 표현을 쓴 거 일단 가에서는 드러나요. 하지만 우리 가에서 그리움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완전 엉망인 답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뭐 우리 3번도 한번 보긴 해야겠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거 일단 나에서는 썼어. 어디 쓰여있냐. 바로 우리 22번 문제 옆으로 쭉 가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축. 이거 음상 맞지? 근데 이거를 통해 생동감 있게 이거는 생동감 맞겠다. 나는 맞지만 가에서는 없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면 요거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만 볼게. 3번입니다. 달이 높이 떠 있는 것을 보며 보고도 말 아니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했어. 그치? 요까지 인식했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군. 아니지. 그냥 높이 떠 있는 거 보고 되게 얘는 보고도 말 안 하네? 과묵하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뒤에 있는 말이 괜히 붙었기 때문에 틀린 거. 자, 그리고 24번도 한번 가보면 일단 24번도 나머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 자, 답만 보면 4번. B와 C. 여기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B로 가면 누구에게로 간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우리 B에서는 이수 삼수니까 친구들 누구? 수석, 물과 바위에 초점을 맞췄어. 그리고 4, 5수로 가면 소나무, 대나무 초점 맞췄어. 그리고 6수로 가면 누구한테? 달한테 초점 맞추고 있잖아. 근데 내 내면으로 간다? 땡땡땡. 우리 달 보고 높이 떠 있는데 되게 밝다. 그 다음에 말도 안 한다. 외양을 보고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5번으로 넘어가면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일단 우리 기억.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냐 했던 거, 쉽게 변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얘는 일단 부정적인 거야. 나랑 거리가 떨어진 거. 자, 그리고 우리 니은으로 가면 고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고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으니 답은 3번밖에 안 되겠지. 왜? 우리 기억은 부정적인 거니까 나랑 멀리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니은 강인한 생명력 정말 대견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친근감 답 3번. 자, 그 다음에 우리 26번으로 가면 우리 A가 출석부죠. 출석부. 우리 순서대로 잘하고 내가 이 이름도 다 알고 있어. 애정이 드러나는 소재네. 그러니 답은 4번.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 애정과 기대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쌤이 마스크 끼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마스크 빼고 할게.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30번 보기를 보고 또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0페이지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라는 내용이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0번입니다. 이 작품은 밑줄 도라꾸 아저씨의 인식 변화. 인식 변화, 사람이 어떤 생각을 달리한데, 자, 이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도라꾸 아저씨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자연을 도구로서의 가치만 지닌 타자로 대했었다. 근데 사냥 중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는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밑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생태주의적 인식, 요까지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일단 생태주의적이란 게 뭐냐면
우리 환경에서 진짜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역시나 조금 더 확장시키면 생명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인간이 우월하고 그다음에 자연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다 동등하게 다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 생체주의적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 도라쿠 아저씨가 옛날에는 자연을 수단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에 또 이게 유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글 읽으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가보면 이전 줄거리. 일단 나에다가 네모치고 얘들아 우리 1인칭 써야겠지. 1인칭 시점 나오죠. 나는 삼촌 네모, 삼촌의 연락을 받고 멧돼지 사냥에 동참하게 된다. 물망초 카페 윤마담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던 삼촌은 사냥에 취미를 붙이고 살아간다. 나와 삼촌 도라쿠 아저씨도 네모치자. 이 아저씨는 새끼를 거느린 어미 멧돼지와 리기다 소나무 숲에서 마주치나 사냥에 실패하게 된다. 도라쿠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숲길을 걷는다. 왜 실패하게 됐는지 궁금하네. 숲속은 서늘했다.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자, 밟고 올라온 눈길을 되밟으며 우리는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 리기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일었다. 감정 정리를 하는지 삼촌의 만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근데 도라쿠 아저씨는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죽였어요? 아저씨도 쏠 수 있었잖아요. 내 물음에 도라쿠 아저씨는 영 딴소리였다. 어떤 대답을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딴소리처럼 느껴지는 거, 이 아저씨를 뭔가 좀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가 봐. 호식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강아지입니다. 여기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인가 봐. 호식이가 새끼의 관절을 물고 늘어진 모양이야. 그러면 엄마가 도망을 못 가거든. 엽견, 사냥개 중에는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냥개가 새끼를 물었대. 돼지 새끼를 물어가지고 이제 돼지 엄마가 도망을 못 가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짓을 한 거지. 근데 지금 도라쿠 아저씨가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 짓이라고 말한 거 보면 이 아저씨도 역시나 도라쿠 아저씨도 역시나 우리 집 강아지가 그런 짓 한 거는 비겁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짓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 부정적 인식.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적의 원체 영물이랑 함께 코맹맹이 소리로 훌쩍이며 삼촌이 말했다. 되게 영리하다고 얘기하네.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징징거리던 삼촌이 주인을 닮아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쪽 뒷발을 들고 껑충껑충 뛰어가는 놈을 가리켜 영물 운운했다. 호식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만담을 시작할 모양이었다. 삼촌 가슴속은 암만 해도 푸른색인가 보다. 우리 삼촌이 아까 우리 윤마담이랑 사랑 못해가지고 막 찡찡거리고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런 찡찡거리다가도 요 강아지 얘기하니까 또 살짝 또 생기가 돋나봐. 하지만 그건 암수라. 우리 암수는 속임수라는 말이네. 또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말이지. 그런 속임수를 쓰면 안 되는 거야. 나도 한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초 윤마담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에 눈이 먼 적이 있어요. 찌를 잘한다고 알려지만 여기저기서 해수구제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칸께 가서 잡아주면 영웅되고 참 재미나지.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대단하던지 새끼를 몰고 다니면서도 소나기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 애들아 일단 지규라고 써주고 몰입꾼들 사이로 잘도 피해 다니는 놈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이까지 이해 좀 시키고 넘어갈게. 자, 도라쿠 아저씨가 하는 말인데 옛날에 막 동물 같은 거 막 산짐승 같은 거 잡아주고 영웅 취급을 당했던 적이 있었나 봐. 그래서 막 의기양양하게 또 어떤 동물들을 막 이렇게 잡으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돼지를 잡으려고 했더니 얘가 모래알 막 빠지듯이 쉽게 안 잡혀주는 거야. 되게 어렵게 잡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했어. 그러니까 약간 승부욕이 생겼겠지. 일단 이까지는 이해가. 그리고 이 위에 우리 위에서
아름다운 물망초 윤마담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에 눈이 먼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삼촌은 사랑 때문에 막 되게 지금 징글징글하게 막 사랑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러니 나도 역시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사랑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영웅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으스대고 내 모든 관심사가 이쪽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그게 바로 이런 사냥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래. 얘들아 이해돼? 쌤이 말이 조금 어렵겠는데 어쨌든 내가 옛날에 영웅처럼 이 산짐승을 잡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계속. 자, 300근도 넘을까 엄청 실이 대형 멧돼지였는 거라. 그런 놈 어디 다시 만나겠나. 무려 6박 7일 동안 그 놈을 쫓아다녔으니까 말 다 한 거지. 엄청 승부욕 건드렸겠지. 그리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 어느 순간부터 요 놈이 나 가지고 노나? 그런 생각이 들대. 지금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지. 이거는 밑줄 한번 쭉 그어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날 놀린다고 저렇게 도망다닌다고 얘는 생각을 했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지만 그때는 못 모르고 어떤 행동을 했었나 봐. 살겠다고 도망가는 멧돼지 신세에 어디 사냥꾼을 가지고 놀겠어. 그때는 몰랐다는 거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을 받은 목숨이 그래 우스운 게 아닌데 말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이때 그런 생각이란 건 옆에다 써줘. 놀림 당한다는 생각. 제가 날 놀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어쨌든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대. 보이는 족족 쏴 죽였어. 그래 암수지 암수. 속임수를 쓰면서 죽였다는 거야. 한 5마리쯤 죽였을 끼라. 그때가 초가을이니까 아직도 새끼들 등에 줄이 쫙쫙 그어져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되게 어린 새끼들을 엄마 대신에 막 죽였다는 겨. 자, 한두 방 쏘면 새끼들은 꿈틀꿈틀하다가 죽어버려. 멀리 있어도 호수 작은 산탄으로 쏘면 되니까 어미는 산탄이 박혀도 괜찮다 해도 새끼들은 어미 보는 눈앞에서 픽픽 쓰러지지. 새끼만 노리고 5마리쯤 죽인 뒤에 도락구 아저씨는 일행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 이미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30km 올라간 뒤였다. 도락구 아저씨는 며칠간의 사냥으로 거짓골이 된 채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일행을 이끌고 다시 능선을 따라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반드시 쫓아온다는 걸 말이야. 뭐긴 뭐야. 어미 멧돼지지.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어미가 계속 그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 계속 쫓아오더라. 진짜 슬프지. 자기 새끼들 죽였다는 마음에 엄마는 세상 모든 걸 잃었을 거 아니야. 그래 한 6시간을 걸어가다가 새끼들을 내려놓고 다시 몰이를 시작했어. 그래갖고 잡았지. 죽으려고 쫓아온 놈이니까. 근데 봐라 그 잡는 순간에 나도 너맨치로 이거 밑줄 나도 너맨치로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면 나도 지금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랑 눈이 마주쳤었나 봐. 이거랑 똑같은 경험을 했나 봐. 그 눈에 뭐가 보였는지 아냐? 아무것도 안 보였어. 텅 비었더라. 결국 너는 못 샀지? 나도 한참을 못 샀다. 그래 벌써 죽은 놈이라 하는 것을 아는 이상 못 쏘는 거라. 그러면 아직 살아있기는 하잖아. 근데 죽은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새끼를 잃었으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멧돼지의 모습을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쏘면 안 되는 거라. 하지만 일행이 지켜보는 데다가 공명심,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안 쏠 수가 없었어.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녹아내리는지 멀리 가지에 쌓였던 눈무지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하면 나는 도대체 뭘 쏴 죽인 거겠나. 마을에서 영웅 대접받고 집에 돌아와 며칠을 끙끙 앓다가 깨달았다. 잘못했구나, 잘못했다. 아무래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였다. 옆에 후회라고 써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리고 보면 그날 내가 잡은 것은 정녕 멧돼지가 아니었던 거지. 이래 산에 오면 쓸모 적은 나무나마, 리기다 소나무도 살아가고 청설모도 살아가고 바람도 쉼없이 움직이지만 그러면 이때까지 쌤 쭉 읽었던 거 리기다 소나무 동그라미, 청설모도 동그라미, 바람도 동그라미.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것들이지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숨이 붙어있는 것들. 하지만 정작 그 멧돼지는 세모 쳐줘. 이미 죽은 거였으니까 말이라. 일단 대조라고 써주세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아주 보잘것없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건너왔던 뭐 청설모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야. 그 자체로 고귀한 거야. 하지만 그때 멧돼지 모든 걸 잃었으니까 내가 그걸 다 잃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후회나 한탄을 집어넣고 하는 말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아저씨가 그때 싸 죽인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보면 나는 아저씨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나 봐. 우리는 리기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하얀빛과 성긴 겨울 햇살이 투명하게 서로 뒤엉키고 있었다. 햇살은 쫙 내려오네. 옆에 묘사라고 써줘. 도라쿠 아저씨는 코를 한번 훌쩍였다. 눈 밟는 소리와 사냥개들이 끙끙거리는 소리만 사이를 두고 들릴 뿐이었다. 그래, 나는 한번 죽었다. 도라쿠 아저씨는 또 딴소리였다. 나는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한번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야. 왜? 그때 내가 이미 세상을 포기한 애를 쏨으로써 생명을 죽였었잖아. 생명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잃게 만든 후에 그 영혼도 다 털린 그 멧돼지를 죽인 순간 그날의 나의 인간성도 그 다음에 나도 역시나 한번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성찰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봐주면 돼. 옆에다 성찰이라고 써줘. 자, 저 봐라. 리기다 소나무도 있고 직박구리도 있고 절에다 살아가고 있다. 산 것들 절에 살아가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가는 나는 그때 다 깨달았던 거다. 내가 해수구제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짐승들 싸 죽인 것도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누라고 애새끼들 먹고 살아가려고 그런 거란 걸 그때 알게 된 거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도라쿠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던 거라. 그러고 나니까 어디 약실의 돌멩이, 약실은 총이야 총. 총에 돌멩이 하나도 못 집어넣겠더라. 다시 말해 누군가를 죽이는 거, 생명을 없애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쿠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눈 쌓인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왔다. 아저씨의 말은 알듯 말듯했다. 내가 네 삼촌을 왜 좋아하는지 아나? 좋은 말상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 못 쏜다는 카는 사람 아니냐? 그래, 내가 네 삼촌 좋아하는 거다. 내가 뭔 소리 하는 줄 알겠냐? 그러면 우리 삼촌은 그 동물의 눈을 보고 사랑을 떠올리는 사람이지. 다시 말해 옆에다가 써줘. 생명 존중이 써줄게 쌤이. 생명 존중의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삼촌은. 누군가의 눈을 보고 사랑을 떠올린다. 눈을 보고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지. 자,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담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되물었다. 난 끝까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네. 자, 그럼 이것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27. 서술상의 특징이다. 빈번하게 장면 전환. 계속 똑같은 장면 나오고 있었으니까 X. 2번. 회상을 통해서 과거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요거 답이지. 왜? 도루쿠 아저씨가 옛날에 멧돼지 잡았던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자, 3번.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 일단 갈등이 있지도 않았지. 그 다음에 4번. 요약적인 서술. 요거는 있었어. 요약적인 거. 그리고 또 대화 교차에서 대화도 있었어. 하지만 사건이 반전된다? 반전되는 건 전혀 없죠. 없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 내면이 어떻고 나는 이랬는데 슬펐고 되게 안타까웠고 그런 거 자세하게 나온 부분도 없어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것도 굳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답 2번.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답만 확인할게요. 2번. 삼촌은 사냥에 동행한 이 엽견, 사냥개 호식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영물이라고 불렀다. 나를 닮아서 참 영리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새끼를 물면은 엄마가 잡힌다는 걸 알았다. 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물이라고 한 거지. 누가 자기 닮아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면 나와 도라쿠 아저씨의 대화 양상,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 일단 기억은 영 딴소리였다. 그리고 니은 또 딴소리였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요거 답은 3번이지 3번. 우리 3번에서 나가 도라쿠 아저씨의 의중이란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자, 그리고 이제 30번으로 가보면 이것도 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답은 5번인데 도라쿠 아저씨가 새끼의 생명을 빼앗아서 어미 멧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암수, 이 속임수라고 얘기한 삼촌의 말에 동의한 것은 일단 암수라고 얘기한 건 도라쿠 아저씨였어. 그러니까 삼촌이 말을 했다? 틀린 거지. 그치? 그리고 멧돼지도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다. 뒤에는 맞다고 할 수 있죠. 이걸 도라쿠 아저씨가 말했다고 친다면. 그치? 암수라고 말한 건 삼촌이 아니라 우리 아저씨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할게. 한 장 넘어가면 13페이지에 최고운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것도 역시나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도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7번입니다. 37. 최고운전은 시집기를 통해, 시집기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 시집는 것을 통해 주인과 국가가 당면한 밑줄,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구조, 시 때문에 문제 상황이 해결될 거래. 자,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분적인 한계가 있대요. 신분적 한계에다가 세모 쳐주고,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밑줄, 실존인물 채치원의 삶, 이것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채치원의 삶이 주인공에 투영되어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밑줄, 비범함이 극적으로 부각, 그리고 또 주로 밑줄, 시집기를 통해 그러면 시집는 걸 통해 문제 상황이 해결될 건데 시집기를 통해서 비범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대요. 자, 그럼 시집는 게 이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읽어보면 중국 황제 네모치고요. 인물 크게 화를 내어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쌓아 도람에 넣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에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리새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 보지 못하게 하여 편지와 함께 신라에 보내었다. 봉서의 내용인즉 일단 계란을 엄청 꽁꽁꽁꽁 싸맨 다음에 편지 하나 넣어서 우리나라로 보냈대. 자,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너희 나라가 만약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서 실을 바치지 못한다면 너네 나라를 도살하여 없애버리겠다.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요구지. 옆에다가 불합리한 요구라고 써줘. 불합리한 요구. 나라 간의 어떤 갈등이 문제 상황이 되는 건가 봐. 계속 가볼게요. 대국 사신 네모치고요. 대국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신라에 도착하니 신라왕도 네모 몸소 사신을 맞이하고, 대국 사신은 우리 그럼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인가 봐. 자, 신라에 도착하고 하니까 조서를 읽어보시고는 즉시 나라의 선비들을 모았어. 그치? 이걸 맞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혹시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짓는 사람은 관직을 높여 땅을 나눠줄 것이다. 어떤 보상도 해주겠다고 얘기하네. 하심에 아무도 그 속의 물건을 알아내지 못하여 온 조정이 들끓더라. 자, 그러면 인재가 없는 상황을 또 보여줍니다. 인재 X라고 하나 써줘. 자, 이때 아이도 아이에다가 네모 쳐주고 얘가 주인공 채치원이겠지. 자, 이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이 소문도 들었나 봐. 자, 또 나승상의 딸아이, 우리 딸아이에도 네모 쳐주고 이 여인이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며 게다가 절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인지라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또 밑줄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로 사칭하고는 여기까지. 이렇게 서울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들어간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왕의 명령, 이런 걸 들었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더 직접적인 이유는 너무 예쁜 딸애가 있는데 그 애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거울 수선하는 장수로 변해서 갔대요. 자, 그러고는 승상댁 문 앞에서 거울 수선하라 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쳤다. 이에 나승상의 딸이 그 소리를 듣고 거울을 유모에게 주어 보냈고, 자, 이로 인해서 유모를 따라 외문 밖으로 나와 살인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 장사 역시 몰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라 여기고는 쥐고 있던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발을 구르며 다급하게 화를 내자 장사아이가 말하기를, 이미 거울이 깨졌으니까 발은 굴러 뭐 하겠습니까? 이 몸이 너네 집 노비가 되어서 보상을 하겠으니 청을 들어주소서. 되게 똘똘하지? 이 여자의 예쁜 거 진짜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여자랑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거울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유모가 들어가서 승상한테 말하니까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너의 이름은 뭐고 어디 살고 있니? 하니 거울을 고치다 깨뜨렸으니 박영노라고 불러주십시고 또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는지라 승상은 박영노에게 말 먹이는 일을 하도록 했다. 박영노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말 무리들이 열을 지어 뒤따랐으며 조금도 싸우는 일이 없었다. 신기하지? 얘가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봐. 이후로 말들이 살찌고 여윈말이 없었다. 아침에 박영노가 말무리들을 이끌고 나가 사방에 흩어놓고 숲속에서 온종일 실을 읊으면 요거 밑줄 좀 그을까? 청의 동자 수명이 어디서 왔는지 말을 먹이고 또 채찍으로 훈련시키더라. 자, 우리 청의 동자라는 것은 신선의 시중을 드는 애들이래. 그러면 잠깐 됐고 말 데리고 나갔는데 신선의 아이들이 내려온다. 말 돼안돼? 전혀 안 되지. 그래서 옆에다 비현실성 혹은 전기성이라고 써주세요. 비현실성. 다시 말해 이 아이한테는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거 확인하면 돼. 자,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박영노 앞에 늘어서 머리를 조아리니까 보는 이마다 신기함을 칭찬하는 이가 없더라. 나 승상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듣고 승상하게 말하기를 박영노는 생김새가 좀 특이해. 말 다룸도 또한 기이하니까 비범한 사람일 것 같아. 천한 일을 맡게 하지 마라. 라고 어떤 조언을 했는데 되게 똑똑한 거지. 안목 있는 사람이야. 하니까 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예전에 동산에다가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나 잘 가꾸지 못하여 거칠어지고 매몰되어 잡초 속에 묻혀 버렸는지라. 박영노로 하여금 꽃밭 가꾸는 일을 맡겼다. 박영노는 또한 한가롭게 꽃밭에 앉아서 씨만 읊고 있을 뿐 가꾸는 일은 하지 않았으나 하늘에서 또 밑줄 선녀가 밤에 내려와 걸음을 주고 가꾸고 풀을 뽑으니 전보다 배나 더 아름답고 무성하였다. 이것도 역시나 비현실적인 부분이지. 왜? 얘 비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중량. 승상은 시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시름에 빠진다. 박영노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딸의 권유로 승상이 박영노에게 시 짓는 일을 명하자 박영노는 자신을 사위로 삼는다면 시를 짓겠다고 말한다. 박영노가 노비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던 승상은 딸이 설득하자 결국 박영노를 사위로 맞이한다. 그럼 우리 딸이 설득하자 우리 이거 밑줄 하나 그어주고 밑에다 개방적이라고 써줘.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지만 능력만 보고 결혼을 해달라고 우리 딸내미가 얘기했잖아.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승상이 사람을 시켜 시짓는 모습을 엿보라 했다. 박영노가 자기 이름을 지워 치원이라고 하고 자를 고운이라고 하더라. 승상의 딸이 옆에 앉아서 시짓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지을게 너무 재촉하지 마 하고는 승상의 딸더러 종이를 벽 위에 붙여놓도록 하고 스스로 붓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우고 잤다. 승상의 딸이 근심하다가 고단하여 자는데 꿈속에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위에서 서로 벗하며 무늬옷을 입은 동자 10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내어 노래하니까 함이 열리는 듯하였다. 이윽고 쌍용의 콧구멍에서 여러 가지 빛깔로 상스러운 기운이 나와 함 속을 환하게 비추니까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서서 어떤 자는 시를 지어 읊고 어떤 자는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럼 되게 뭔가 쌍용 콧구멍에서 막 환상적인 거 나오고 되게 비범한 뭔가 이상한 어떤 비범한 능력 같은 거를 발휘할 것만 같은 좀 신비로운 꿈을 꿨어요. 치원 역시 깨어나서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 써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 하더라. 자, 계속 시의 내용인즉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그럼 우리 제일 앞에서 본 것처럼 옆에 써줘. 계란이라고 써주세요. 계란. 진짜 계란이나 계란. 그리고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고 하지만 뜻한 먹음을 뿐 토하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반은 노랗고 반은 하얀색이 있었어. 근데 밤마다 계속 울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있네. 왜? 얘가 그 안에서 부화를 해서 그다음 병아리가 됐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자, 시를 통해서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맞췄어. 자, 치원이 승상의 딸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대궐로 들어가 왕에게 바쳤다.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라 물으시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를 지었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사위가 지었어요. 그러니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께 바쳤다. 황제가 그 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하시기를 둥글고 둥글함 속에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이까지는 맞아. 왜? 계란을 넣어놨으니까. 하지만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뜻만 머금을 뿐이 토하지 못하도다 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계란이 울 수는 없잖아 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니까 여러 날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로 되어 있음에 깜짝 놀라 말하기를 야 정말 똑똑한 애네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함 속에 있는 걸 시를 통해서 맞춰냈네. 문제를 해결했네요. 이것도 빠르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3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1번. 아이는 승상댁의 노복이 된 이후에 도람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답 1번이지. 왜? 우리 서울로 오기 전에 우리 딸내미가 너무 예쁘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다음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린 것도 알고 출발했기 때문에 요거 노비가 된 후에 알게 됐다? 완전히 잘못됐지? 1번 답이네요. 그리고 2, 3, 4, 5번 보시고 질문하세요. 자, 36번으로 가면 거울에 대한 거 우리 수단이었지? 그 여자 그 옆에 같이 있고 하기 위해. 자,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아이가 승상의 사위가 되려는 욕망을 실현하는데 동원된 소재. 그치? 거울은 그냥 하나의 핑계거리일 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으로 가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네. 이것도 역시나 답부터 한번 볼게요. 4번. 리을에서 시 짓는 것은 신분적 한계로 인한 울분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수단? 우리 시 왜 지었어? 우리 리을로 가야 되나? 리을? 자, 앞에 리을 가보니까 치원 역시 깨어나서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가 써놓으니까 꿈틀거리는 듯 하더라. 이때 시를 쓴 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지. 그 함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이미 꿈속을 통해서 알고 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치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지 여기서는 신분 한계를 느껴 억울해 힘들어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 그치? 실제 삶에서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 소설 안에서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1, 2, 3, 5. 우리 3번에서 시집기는 초월적 요소. 이때 초월적이란 건 이 세상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 천상적인 존재들, 비현실적인 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어떤 푸른 옷 입은 동자들이 나왔다거나 선녀 나온 부분, 그 부분이랑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가볼게 얘들아. 너네들은 끊어서 쭉쭉 보세요. 쌤 이거 얼른 마무리 해드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장으로 가서 16쪽 두 작품이 있는데 먼저 가는 추억에서라는 작품이고 나는 담양장이라는 작품이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일단 요것도 44번 보기가 있기는 한데 두 개를 잘 엮어 읽어라 이게 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힌트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바로 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읽어볼게.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먼저 진주 위에다가 구체적 지명. 실제 지명이잖아. 효과는 뭐다? 실제 지명을 얘기했으니까 사실성을 높여주겠지. 자, 그리고 생어물전 밑에다가는 생선가게라고 써줘. 생선가게. 자, 진주장터의 생선가게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가 다 진 어스름은 해질 무렵이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 해가 다 지다 우리 진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하나 해줘. 뭔가 좀 어두워지고 쓸쓸한 분위기, 조금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고 있네. 자, 이 해질 무렵에 울 엄매의 우리 엄매는 사투리지. 그래서 향토성을 불러일으켜주네요. 봄봄에서 본 거랑 똑같아. 우리 아까 도루쿠 아저씨 얘기했었을 때도 그 방언을 쓰는 거, 사투리 쓰는 거 요거 향토적이고 또 토속적이다. 이까지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그럼 아직 다 팔지 못했나 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은 진짜 말 그대로 돈이야 돈. 돈만큼 손이 안 닿는 한이던가? 그러면 물고기를 다 팔지 못해서 한스러움을 느끼네. 왜? 가난하니까. 여기다 가난이라고 써줘.
자, 그리고 울엄매야, 울엄매. 우리 두 번이나 반복한 거 보니까 그 슬픔을 강조하고 싶었나 봐. 자, 그리고요. 별밭. 우리 별밭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우리 별이 가득해. 일단 긍정적인 시어 맞지? 희망이라고 읽어주면 돼. 근데 그 희망은 또 그리 멀리. 그러면 지금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왜? 희망이 멀리 있으니까. 자, 희망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골방은 추운 방.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너무 가난하고 춥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네. 자, 그리고요. 진주남강 또 구체적 지명 나오네. 우리 진주남강이 막다고 해도 오며 가며 우리 오며 가며라고 해야 되는데 밑에다가 이응 집어넣지. 이거는 오명 가명 운율감을 주기 위한 표현이래. 옆에다 운율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자, 또 내용으로 가보면 그 아름다운 진주남강이 있다고 해도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 엄마는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항상 아침, 완전 아침이나 밤 늦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조차 없대요. 옆에다 고단함이라고 써줘. 자, 그리고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옆에다 지규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였던 것인가? 그럼 우리 엄마의 마음 말없이 반짝이는 거 뭐? 눈물. 그래서 우리 반짝이던 거 밑에다 눈물이라고 써주시고요. 가로치고 한이라고 써줘. 가난 때문에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삶을 되게 안타깝게 떠올리고 있는 그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나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나 담양장. 죽장은 일단 대나무 지팡이래. 얘들아 쓰고 싶으면 써. 대나무 지팡이.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빗으로 이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자, 그러면 이 세 줄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대나무로 만든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먼저 죽장은 지팡이를 만든 거, 그 다음에 참빗, 우리 빗 그 손잡이 부분 같은 걸 대나무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대바구니는 대나무 바구니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왼쪽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해주시고요. 뭐라고 쓸 거냐? 대나무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쭉쭉쭉 얘기하면서 이런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옛날에는 죽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참빗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바구니를 만드는 시절에 하면서 시간의 흐름. 자, 그리고요. 이 전성 시절에 새벽 서리를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을 이고 장에 가시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우리 엄마의 고단한 삶을 그릴 건데 우리 엄마는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나 봐. 근데 또 새벽 서리 밟으며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힘든 삶을 산 거겠지. 고구마로 점심을 때운 뒤에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서 9살 내가 2살 터울 동생 손잡고 신장로를 따라 마중을 갔었다. 20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엄마는 걸어왔대. 왜? 차비 아끼려고.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계속 엄마를 찾으러 걸었대. 근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져버렸다. 어린 나이에 되게 무서웠겠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밑줄 무서워져. 감정 직접 제시된 거 맞지?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가 우리를 거꾸로 찾으러 왔어.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로 오시고 길이 어긋날 수밖에 없었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이야기 한 편 읽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길이도 되게 길게 문단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옆에다 산문적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이야기를 다루는 글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어린 시절을 생각했었어. 자, 근데 먼저 영탄이라고 써주시고요.
요즘도 밑줄 긋고 현재라고 써줘. 그럼 우리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어린 시절을 둘 다 회상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서 가격도 없는 대나무 바구니 옆에 쭈그려 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그러면 요새는 다 플라스틱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계속 대나무 바구니를 팔면서 하염없이 그냥 앉아 계신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조금 독특한 게 있다면 담양장 하고 마무리가 돼. 다시 말해 옆에다 써줘. 뭐뭐 했다가 아닌, 다시 말해 동사나 용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 끝내버려. 그러니 이 안에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43번. 1번부터 볼까?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우리 어미라는 건 말 맨 마지막에 동사의 끝에 오는 것들이라고 해서 동사뿐만 아니라 용언, 우리 형용사 끝에 오는 것들이라고 했어. 자, 일단 답이 1번인데 우리 가에서는 뭐뭐이던가 떨던가 뭐뭐인가처럼 계속 의문형 어미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도 보면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도 뭐뭐 하고 똑같이 끝나는 말들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그리고 역설 아예 없었어. 자조는 스스로 비웃는다는 거 없었어. 공감각 없었고 숨이 상관없어요. 답 1번. 자, 44번으로 가면 두 개를 이어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4번 답부터 한번 볼게요. 신새벽과 한밤중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린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간적 배경. 일단 신새벽은 뭐냐면 엄마가 너무 일찍 일을 하러 가던 시간적 배경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엄마의 고단함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한밤중, 이때는 엄마를 찾아 나서다가 완전 밤이 돼서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해소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됐죠? 완전 말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번만 하나만 더 보자면 가의 골방에 비해서 나의 신장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가에서는 오누이하고 그냥 막 안에서 떨고만 있었잖아. 하지만 우리 나에서는 우리 엄마 찾아서 동생하고 같이 걸어서 갔었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45번으로 가면 부사어의 쓰임을 보래요. 자, 이거 1, 2, 3, 4번 얘들아 잘 봐놔. 1, 2, 3, 4번. 잘 봐두세요, 제발. 자, 5번으로 가면 5번 미음. 멀거니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담양장이래. 자, 멀거니란 건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라는 뜻이야. 근데 장이 끝나가서 장사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 아니야,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엄마가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고 또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냥 팔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지 장이 왜 벌써 끝났지? 아쉬움 전혀 근거가 없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문학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독서는 너네들 EBS 보고 난 뒤에 한 번 진짜 풀어야 돼. 풀고 나서 주말 질문 시간에 쌤한테 개별적으로 문제 물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법도 쌤이 강의를 찍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너네가 문법을 아예 가르쳐 놓지 않고 문제를 낸다고 하면 좀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일단은 배제를 해두겠지만 그래도 좀 상황 보고 쌤이 한 개 더 올리든지 할게요. 자, 일단 이까지 복습 제발 하시고 독서도 제발 풀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